전 시간에 이어 저희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닮은 듯 다른 게 또 증여세와 상속세인데요. 자, 증여세와 상속세의 간단한 차이점부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증여세는 이제 살아있었을 때 받는 거고 네네. 상속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건데 둘 다 무상입니다. 근데 제가 예시를 항상 이렇게 듭니다. 제가 이제 10억이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로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 1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3명이어서 뭐 3억, 3억, 4억 가져갔어도 받은 거와 상관없이 그냥 총액에 대해서 가세요. 예. 그래서 공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 공제 액수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요즘 그래서 상속세가 약간 제가 말하는 뭐 보통의 세금이 돼가고 있다. 제가 방송에서 본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첫째와 둘째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서 상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내지 못하는 상속분이 둘째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게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의 한도로 이 세금도 같이 내야 돼요.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 진짜 상속 다툼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온 게 법원의 인지세가 엄청 올라갔어요. 인지세 수입이. 그리고 상속재산 뭐 협의 분할에 대한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게 엄청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다툼은 다툼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세금은 이게 손을 잡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은 같이 내는 구조다 이게. 가끔 그러셔가지고 신고서 안 넣겠다. 나는 그쪽 세무사랑 일 안 하니까. 그런데 가산세 일이 쌓이고 상속 다툼 끝난 다음에 딱 봤더니 세금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 경우를 저는 진짜 제 일로서 목도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은 제발 다투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저도 법무법인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현장 가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투시는 건 다투는 거고 저는 사실 이건 모르겠는데요. 세금은 같이 내셔야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결국은 자기가 총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은 만큼만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억이 있는데 자녀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억 원씩 주면 각각 받은 것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산 효과는 있죠. 근데 그 대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공제액수가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은 5천만 원. 근데 예전엔 이 금액이 컸을지언정 요즘은 이제 이게 좀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죠. 그래도 10년 단위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을 줘서 자녀가 뭐 부동산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에 이제 소명이 잘 안 될 때가 좀 있죠. 그래서 뭐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요즘에 상속세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많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을 정도로. 네. 개인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부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이제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약이 막 한 달치가 찰 정도로 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아파트 가격의 또 상승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이죠. 네. 압도적인데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 부동산원 데이터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네네. 2016년 12월 그냥 12월로 나래비를 좀 세어봤는데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5억 6천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23년 12월은 10억 5천. 근데 사실 촬영 오기 전에 사실 KBC세 봤는데 한 12억 되더라고요. 요즘.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라 해서 그냥 5억 원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6년도에 혹시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5억 원 적용하면 상속세가 한 580만 원. 근데 23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좀 더 낡아졌고 근데 자산 가치는 올라가서 상속세는 1억 200만 원. 그러니까 상속세액이 껑충 뛰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안타까운 건 돌아가시고 나서 와서 상속세 듣고 까무러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1억이란 세금을 평생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이요? 1억이요?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TVN 어쩌다 어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에서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의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평생 낸 세금이 500만 원이 없어요. 500만 원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조그만 빌딩 몇 개 있다고 그러시는데 세상에 조그만 빌딩은 없다. 그 말씀. 엄청난 거다. 빌딩 2개 아파트 있으셔가지고 그때 상속세가 그분이 한 8억 나오셨어요. 야. 말씀을 그것도 한 4, 5년 전이네요. 그 지금이면 한 20억 나오실 거예요. 처분하지 않고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이네요. 네. 그분이 그거 듣고 진짜 악소리를 내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얼마 생각하셨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냈던 세금이 500에서 10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억 들으니까 막 다리 후들거리면서 가셨거든요. 후들거리죠. 네. 네. 근데 제가 여기도 표현을 썼지만 상속세는 증상 없는 전염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증상을 몰라요. 제가 조금 이제 이건 염려되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50대이신 분들은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아주 금기 시대에 있어요. 터부 시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50대가 넘어가셨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내가 노리겠다는 게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같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이제 선생님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너가 뭔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 파탄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50대 형제들 3명이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지금 살아생전에 그래도 도로를 뚫어놔야 이걸 덜 싸우고 후회 있게 가세요. 이거의 얘기를 어떻게 그걸 얘기하나 이러다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셨을 때 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영상을 뭐 80대 분도 보실 수 있겠지만 자녀분이 조심스럽게 형제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합치를 보신 다음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랑도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금은 선생님들이 내야 돼요. 20억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돈 있으니까 내 몫은 내가 낼 거야. 근데 너 몫은 네가 내. 근데 나 낼 돈 없는데 부동산 팔자. 아니 난 부동산 안 팔 거고 난 내 돈 낼 거야. 그러면 박살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금을 안 내면 연대납세금으로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꼬여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도에 대한 이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갈래를 안 나누시면 정말 형제 간의 그 우애가 쪼개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의 그거는 부재가 잘못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금 조달 계획서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그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이게 강남 3구랑 용산 여기입니다. 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고 사실 이제 김종률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토지를 또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소재는 1억 원 이상, 그 외의 지역은 6억 원 이상 토지 매입하실 때 이걸 또 쓰셔야 돼요. 이걸 쓰실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허투루 쓰실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초대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초대장이 옵니다. 잘못 써버리면. 예, 세 군데서입니다. 부동산원, 시군구청, 세무서. 세 군데서입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초대장인데요. 네. 초대받고 싶지 않은 초대장을 네. 이제 받는 건데 이제 실질로 이게 취득한 게 맞냐, 이 자금에 대한 출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원은 이렇게 받은 예시를 올려보는데 결국은 자기 자금이냐 아니 빌린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증빙 서류로 좀 증빙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담당자분마다 좀 다른데 제가 여기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통장 사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청하세요. 통장 정리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보내면 엑셀은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받아주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가 이런 부동산을 사면 좋겠다. 미래 자산 가치 올라가면 자녀가 더 큰 이제 뭔가 부의 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 써버리면 자녀한테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잘 써라. 그리고 자금에 대한 흐름을 잘 맞춰놔야 된다. 한 번 조사가 오면은 기존에 있던 모든 투자했었던 부분들을 들춰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막 겁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녀에게 주더라도 자녀분이 이제 증여나 차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가서 빌린 거면 그것에 따른 뭐 이자를 주고 받는다거나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그런 조건들을 무조건 컨디션을 좀 맞춰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들이 또 많으실 텐데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또 들은 얘기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한 대를 건너뛰어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은 상속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증여로 봐야 되나요? 이분이 돌아가신 상태신가요? 돌아가신 상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게 아버님께 상속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건너뛰어서 상대인 나에게 왔을 때 손주에게? 네, 손주에게 왔을 때 요거를 상속으로 봐야 될지 증여로 봐야 될지 이거는 이제 상속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여쭤보세요. 왜냐면 나는 이미 좀 많으니까 이제 한 세대 걸러서 주고 싶다. 진짜 많은 문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세대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세 분이라고 해볼게요. 네네네. 이분이 먼저 상속인이잖아요. 이 세 분이 상속 포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속 포기 각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만 사실은 아랫대에 주고 싶고 나머지 두 형제는 본인들이 받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도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포기를 해 아랫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 때는 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손주 증여를 해라.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라. 살아생전에는 말 그대로 아버지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건 아주 자유롭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두 형제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대신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말 그대로 30%를 더 붙어요. 세금. 일정 요건이 벗어나면 40%를 붙는데 근데 그게 더 절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아버지 줬다가 다시 손주 주면 그렇죠. 이거 내는 세금 1이면 한 번에 주면 1.3이니까 사실상 0.7 정도가 세이빙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걸 한 번에 맞습니다. 하게 되니까. 그리고 미래에 이제 상속세나 이제 그 증여세 부분을 절세하는 다양한 이제 환경이 있어요. 가족 세금이다 보니까 가족의 환경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있거든요. 이거는 손주 주는 게 낫겠다. 이건 손주 주세요. 이제 특히나 언제가 맞냐면요. 할아버지 나이가 80대일 때 저는 이걸 많이 권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세 분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분한테 그 줘봤자 세 분이잖아요. 세 명인데 이분들의 손주까지 하면 막 6명 이러거든요. 그러면 분산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건강 상태입니다. 이게 좀 상속이란 건 결국은 약간 이제 죽음을 약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손주는 상속인 이외의자라서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주면 10년이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5년만 살면 증여세 내고 끝인데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물론 상속세에서 얹어서 계산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을 주면 10년인데 와 내가 80대인데 10년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증여와 상속이 또 합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은 10년 룰이에요. 이게 너무 호흡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증여를 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걸 상속세에 다시 얹어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인 이외자는 5년입니다. 그리고 증여하면서 또 증여할 때도 10년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막 그러면 아이 태어나자마자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대부분 내가 30, 40대면 자녀에게 줄 돈이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분들이 자산을 40% 이상 거의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손주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주면 자녀들도 이제 육아비도 좀 덜고 마중물도 좀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참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 이제 연로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편찮으셔서 뭐 요양원도 계시고 병원도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편찮으신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면서 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증여로 보게 되나요? 결국은 세무조사 때 오해는 사요. 정말 사실장으로 관리를 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조사라고. 왜 그러냐면 상속세는 신고서 넣고 끝이 아닙니다. 넣고 9개월 이내에 이거는 결정세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과세관청이 도장을 꽝꽝꽝 해서 오케이 결정했어 이렇게 끝나야지 끝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세무조사가 10주에서 3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 2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접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걸 볼 겁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부동산 임대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17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있는데 그러면 자녀가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월세를 도저히 아버지 통장인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게 어렵잖아요. 은행에서 안 빼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 걸로 월세를 받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아니 이 돈 당신 다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운용을 하는 그 통장 계좌를 별도로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계좌랑 절대 희석하지 마라. 이건 온전히 아버지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있었다. 그런 소명이었고 막 여기서 뽑아가지고 자기 자녀분 막 학비 주고 내가 막 명품 가방 사고 이래버리면 가장 최악은 이 자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죠. 왜냐하면 아니 대신 운영해 준다는데 왜 그걸로 부동산을 사셨어요? 할 말이 없죠. 사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를 많이 사실 하시냐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많이 하세요. 성년 후견인 제도는 내가 결국은 이 사람을 후견해가지고 자산 운용이나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떳떳하게 법원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말씀 주신 걸로 오해를 엄청 많이 사기 때문에 네. 계좌에 혼탁하게 쓰는 거는 정말 주의하셔라. 왜냐하면 상속세 때 소명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억울함이나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 제가 봐도 억울해 하세요. 아니 아버지가 몸이 이런데 그리고 은행 업무는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거다. 억울함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이게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자금이 빠져나간 게 너무 본인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냐 라고 해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잘 해서 운영을 해라. 네,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 자, 세무사님이 내시는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속세에서 일괄공제는 몇 억 원일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어놓고 같이 얘기 나누고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여러 가지 부분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또 세무사님께 한번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게 케이스마다 상황이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추후에 내게 되는 어떤 세금 때문에 낭패 보는 일 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